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죠.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실은 그런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공기업 채용의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채용 프로세스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죠. 자, 새로운 정부 출범함에 따라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아마 이 동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 또 이 공공기관을 어떤 채용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했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고,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규모를 줄이고 또 공기업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는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을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채용이 동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동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규모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큰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공기업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공기업의 영향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죠. 수구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제적으로 5%씩 인원을 감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으니 신규 채용 규모를 확 줄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정년퇴직을 올해 이제 내년에 100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내년에 이제 100명을 뽑습니다. 100명을 뽑는데 이것을 못 뽑는 거예요. 지금 인원 감축이 돼 있으니까 정원이 축소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500명을 1,400명 선으로 줄여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을 해도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었냐면, 청소, 또 경비, 조경, 시설 관리, 이런 업체들 전문성이 그 공기업의, 그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웃소싱으로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정리하면서 용역 업체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냐,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죠. 나쁜 의미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기업이 정부나 공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의 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간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민간 주도의 성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아웃소싱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시설관리, 청소 용역 하신 분들 아웃소싱을 주면 정권에 힘을 댄, 줄을 댄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직원들을. 그래서 이쪽으로 인력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원 감축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끝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면 임금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자 조직의 규모를 줄였으니 월급도 깎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월급을 깎을 수 없죠. 그래서 공기업이 선택했던 길이 뭐냐면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의 월급 그러니까 연봉 테이블을 따로 만든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이 연봉 테이블은 이를테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자부터 적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테이블이 별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1년 차이 때문에 연봉 차이가 300, 400, 500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게 성과연봉제죠. 이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해서 공기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줄여야 다른 데 써먹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연봉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쉬운 해고를 요청했던 거예요. 쉬운 해고를 강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면 3번까지 준 다음에 3번부터는 그냥 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성과연봉제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공기업들이 파업을 하고 시끄러웠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어떤 좀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암흑의 시대였었죠. 이 암흑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소방직 공무원들을 늘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방직을 국가화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에도 이런 훈풍이 불기 시작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를 강화한 거예요. 복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SOC에 투자할 수도 있죠. 재원을 또는 복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SOC에 투자를 하면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건설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복지 쪽으로 재원을 투자하면 누가 돈을 버는 겁니까? 결국 그 복지 관련된 일을 하는 곳들이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없습니다. 주로 작은 곳들이에요. 용역업체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이를테면 시민단체가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복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가오를 방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면서 결국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놀라운 논리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채용 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 인원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었던 것들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던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57세도 60세로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3년 동안 늘어났으니 니들 월급은 못 올려주겠어. 니들 월급 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인건비를 가지고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임금 피크제? 이게 나름대로 신규 채용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린 겁니다. 플러스 이제 복지 쪽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 인원을 늘려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채용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먼저 뺏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어떤 근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국공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공개특강 같은 거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큰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원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왜?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예전에 근무하셨던 비정규직 직원분들 다 정규직화를 시켜줬었습니다. 자, 정규직화를 했었는데 아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아웃소싱 주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비정규직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인국공에 비정규직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보안 검색 요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로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보안 검색 요원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실 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인국공의 임원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줄을 댄 사람이 용역업체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을 뽑아서 여기에 계약을 맺어서 그 인력을 파견을 보낸 겁니다. 자, 보안검색요원, 이 공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이분들이 계약직이었던 거예요. 월급도 작아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전문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방법이 직고용도 일부 있었어요. 꼭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것들 직고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국공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의 보안검색요원들을 거기다 다 수용을, 거기서 다 이렇게 채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규직이 된 거죠. 물론 자회사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월급도 조금 오르고, 왜 신분이 안정이 되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취준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이 내 일자리를 뺏는 거다, 이렇게 호도를 하시고, 언론에서 그렇게 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공기업 취업 카페나 이런 데서, 블라인드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자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뭐 도로공사에 가서 요금 받는 그런 일을 하려고 공기업 취업 준비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어찌됐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지금? 결국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 줄이라고 요구할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줄이라고 하면 결국 신규 채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규 채용을, 물론 노는 공무원들 있죠. 노는 공기업 직원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무원들, 더 많은 공기업 직원들 밤에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 수당도 못 받고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했던 일들을 누군가 해야죠. 누군가 해야 돼요. 왜? 국민들한테 대한 서비스를 누군가 맡았던 일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민간 업체 사장들을 배를 불리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그 숫자나, 또는 민간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숫자나 같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더 줄일 수 있겠죠. 효율성을 높이니까, 더 쥐어짤 거니까. 자, 채용 인원은 더 적어질 거예요.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다 비정규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채용은 굉장히 암울해지고 있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올해 안에 빨리 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그래도 눈치 있는 공기업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 안에 채용을, 제가 인사 담당 차장이라면 후다닥 빨리 끝내버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올해 채용 인원들이 있거든요. 채용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사업 따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채용을 진행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공기업 취업의 길을 꼭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금공만 갈래, 나는 뭐 지방 안 갈래,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거 사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다 제껴두고요. 일단 어디든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당연히 정규직 갈래, 당연히 정규직 가셔야죠. 하지만 이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필기가 아직 실력이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은 정규직의 자리가 올해 그래도 남아있긴 하겠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니, 그래도 무기계약직 이런 자리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공기업에 먼저 발을 좀 디뎌 놓으십시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한 4년 5년 지나고 이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다시 비정규직 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또는 계약직으로라도 좀 빨리 취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무기계약직은 실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만 입사만 하시면 잘릴 염려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직하셔도 되고요. 이제 계약직은 진짜 이제 계약직인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정규직 채용보다는 계약직 채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속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은 인건비에 속해요. 그런데 계약직은 사업비에 속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산 따기 쉬워요. 그래서 공기업에서도 사람은 필요한데 이걸 정부에서 인건비를 안 늘려주니 사업비에다가 계약직 2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약직 예산을 따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늘어날 거니 계약직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약직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 계약직은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제, 윤석열 정부의 채용 인원 어떻게 늘어날 거냐?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100%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눈높이 낮춰서라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TO가 남아있으니 그래도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리했고요. 두 번째, 채용은 어떻게 바뀔 거냐?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었죠.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NCS 능력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관료들이나 공기업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NCS 능력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진실은 뭐냐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NCS 체계도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였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실력 중심의 채용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블라인드도 실력만 있으면 뽑아주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실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능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포장은 같은 능력 중심이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줬던, 뽑아줬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예를 들면,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자식들 공부 투자 많이 한 겁니다.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과외도 많이 시키고 전문 이렇게 컨설팅 받아가면서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보내놨어요. 그런데 공기업이 좋을 것 같아서 공기업 보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학교 못 쓰게 하죠. 전공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억울했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블라인드 채용 없애겠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공기업,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채용이 이랬어요. NCS 능력 중심 채용이지만 학교, 전공 다 기재했습니다. 다 기재했고요. 토익 점수 다 썼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사팀에서는, 공기업 인사팀에서는 그거 가지고 줄 세웁니다. 세우기 좋거든요. 딱 어떤 평가 기준을 딱 마련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딱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블라인드 채용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취업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블라인드 채용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오히려 학교가 좋아, 전공이 좋아서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은 어차피 공기업 채용 규모가 줄다 보니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취업을 끝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좀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블라인드 이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이제 서류 전형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에도 전공 시험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때도 그랬죠. 점점 전공 시험 보는 곳들이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전공 시험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류 전형을 해서 이미 좋은 학교, 좋은 전공 학생들을 이미 걸러냈기 때문에 전공 시험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전공시험을 도입하면 전공시험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시험을 보는 공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말이나 한국사 이런 것들은 계속 어차피 서류 전형이 이제 반영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큰 변화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이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될 거냐? 블라인드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나 전공을 기재하면서 그걸로 1차 서류 전형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 전공시험을 많이 보면서 채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공기업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역시 좀 어둡습니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실은 공기업을 이미 관뒀었고요. 그때 이제 생활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경험을 비춰보면, 물론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못 살게 굴겠다, 이런 이야기는 입으로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많이 요구할 거고요. 공기업의 성과를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성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강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과에 따라서 어떤 성과, 경영평가, 성과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폭을 늘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인센티브가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 차이가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한 4월달, 5월달 정도 받는데 한 500만 원 정도를 덜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이런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팀 단위로.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어떤 거였었냐면 개인별로도 평가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공기업에서 간부직은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상급 이하 직원들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팀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성과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각 부서에서 피말리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과가 안 나오면 어때요? 부서장 또 이를테면 직원들이 연말에 부서장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밑에 4급 대리 이런 직원들 한 500만 원 못 받아요. 그럼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시쳇말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공기업은 경쟁이 없으니 경쟁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공기업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전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기 요금 올리면 됩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 서비스 이제 고객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거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계속 전화해서 만족도 평가 별 5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업이라면 성과가 나오죠.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요.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실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걸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냐면 성과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식 업무들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계량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비계량 지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계량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벤트 사업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진 잘 찍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의 성과를 강조한다는 게 이렇게 실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 채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힘들어지고 다시 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민영화입니다. SRT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때요? 민영화 주식 팔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기업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간접자본들이죠.
이를테면 에너지, 뭐 도로,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한전에 있는 한전 주식 있죠? 한전 주가 형편없다고 지금 벌써부터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한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한전 주식만 내놓아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전 주식 누가 사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민간 대기업이 살 거라는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민영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영화 되고 나면 돈 벌어야죠. 주주들한테 배당해줘야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요금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삶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멕시코 같은 것들이에요. 멕시코에 대통령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굵직굵직한 이런 공기업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들한테? 그 측근들한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국공 민영화 시키려고 했다가 국민적인 반발 때문에 후퇴했어요. 결국 그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 이제 정권 초기에 이렇게 불통하고 국민들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용산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청와대 안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되면요, 결국 민영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천지에 하이에나 떼들이 이제 달려듭니다.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이 먹음직한 이 맛있는 이 먹이를 서로들 와서 물어 뜯어 먹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게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죠. 결국 가진 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소수의 이런 재벌들, 또 가진 정권에 줄을 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먹이를 뜯어 먹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의 사정이 앞으로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압박들을 받으면서요.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공기업 채용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처럼 이런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업의 어떤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일단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은 선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일단 좀 많이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유시민 씨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쟁취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다 놨던 힘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밝고 좀 희망찬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모처럼 캠코더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공기업 합격하는 길 어렵겠지만 저와 함께 힘있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상반기 안에 빨리 준비하세요. 하여튼 알았었죠? 자,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